첫 번째 천연지능에 관련된 이야기를 썼는데 이게 인공지능이 아니군요. 예, 어떤 배경인지는 아마 짐작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너무 재밌었어요. 네. 이게 2월 3일자 만평이고요. 2월 3일에 어떤 기사가 쭈루룩 나왔냐면 그 AI 인공지능들끼리 자기네들이 글을 올리고 댓글도 다는 그런 커뮤니티 서비스가 오픈했다. 네. 그래서 대표적인 게 머슴닷컴 이런 게 있어요. 네. 인공지능끼리 커뮤니티 한다고 놀라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거지. 이 만평을 보시면 인공지능들이 사람들 사이에서 오고 가는 커뮤니티 대화나 단톡방을 보고 야 이거 인간들 봐라. 야 교주가 정치를 조작하고 부수 조작해서 언론이 정부 광고나 타먹고 담합해가지고 가격 조작이나 하고 이거 인간 세상 아주 웃기고 자빠졌네. 이렇게 오히려 인공지능이 우리 인간들을 비웃고 있는 그렇게 약간 뒤집어가지고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림 자체에 되게 섬뜩한 감성이 딱 그려져 있는데 얘네들이 뭔가 외계인 같으면서도 인간이 아닌 것 같으면서도 되게 사람 같거든요. 네. 예. 이게 딱 인공지능을 되게 어떻게 나타내는 그림으로서는 굉장히 적합한 것 같아요. 성별도 모르겠고 인간인지도 모르겠고 근데 또 인간이 아닌 것 같지도 않고 되게 신기한 존재를 그려놓으셨어요. 네. 네. 그런 애들이 보기에 정말 지금 우리 정부 말고 우리 사회 정치,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벌어진 일들이 얼마나 웃길까. 특히 장동혁 보면 얼마나 웃길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정말로. 그러니까 인공지능 어떻게 묘사할까를 고민했을 것 같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이거를 뭐 예를 들면 저기 매트릭스에서 센티넬처럼 묘사할 수도 있는 거고. 아, 그렇죠. 해파리처럼 생긴 애들. 그러니까 비인간형 어떤 모습으로 묘사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인간과 유사한 모습으로 묘사했는데 인간과 똑같진 않게 이제 묘사를 하는 방식을 쓴 거잖아요. 네, 네. 고민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저는 그 밑에 보면은 그 고양이 있잖아. 예. 양돌이. 예. 걔도 인공지능 양돌이야. 진짜 그 고양이 줄무늬가 없어졌어. 네. 저는 이게 천연지능이라는 표현도 참 뭐라 그래야지 새로웠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람을 천연지능이라고 표현하신 건데 네. 그러니까 인공지능은 사람이 만든 것, 사람이 만든 지능인데 박순차 화백은 또 여기서 약간 외계인, 사람의 형상처럼 또 표현을 하셨고, 그러니까 우리를 지켜볼 수 있는 제3자. 네, 제3자 이렇게 표현을 하신 거고, 그리고 약간 비웃음을 살 수 있는 우리 인간들은 천연지능이라고 표현을 하신 것도 좀 재밌습니다. 네. 네. 뭐 천연이라고 하는 게 뭐 정확할지 아닐지는 이제 일단 빼고 인공지능이란 말도 요즘은 잘 이제 정확하지 않다라고 또 얘기해요. 그래요? 새로운 지능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오, 진짜. 왜냐하면 인간이 그 지능 자체를 완벽하게 창조했다기보다는 학습을 시킨 거고, 그렇죠. 기본 모형에 따라서 그 이후에 나타나는 지능적 요소들은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새로운 요소들이니까. 그래서 인간이 마치 처음부터 끝까지 다 형성시켜낸 것처럼 그렇게 오해할 가능성이 되게 있어서. 그러네. 그러니까 이 지능이 가지고 있는 지능적 요소들은 이게 일반 인공지능이든 뭐 아니든 간에 저는 새로운 지능으로서 면모들은 갖췄다고 생각을 해요. 말 그대로 스스로 학습하는 순간 사실 사람이 다 만들었다고 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네. 인공이란 표현이 이제 그 수준도 뛰어넘었네. 그럼 인공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지. 아니 가끔 진짜 섬뜩해질 때가 있어. 제가 워낙 이런 공상과학 영화를 많이 봐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인공지능들이 정말로 그렇게 극한의 효율을 추구하는 존재라면 인간이 없는 게 훨씬 낫다라는 결론을 내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그리고 그걸 마음을 먹었다라고 한다면 얘네가 대동단결하면 지구상에서 인간을 싹 말려버리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일까라는 생각이 요즘 들어 자주 듭니다. 네. 그리고 저는 또 이걸 통해서 이제 아마 말하고자 싶었던 바라고 짐작하는 부분은 뭐가 있냐면 의도하고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을 수도 있지만 인공지능이라고 불리우는 존재들이 학습하는 게 이제 인간이 생성한 것들이잖아요. 네. 물론 이제는 인간이 생성한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또 나온 인공지능이 생성을 또 지들끼리 학습하고 이런 식의 측면들도 있는 건데 네. 이 인공지능이 할 것들의 미래가 어떤 면에서 보면 이 후진 소스하고 그렇게 안 다를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벌어진 후진 일들을 집중적으로 요약해서 넣어놓으셨구나. 여기. 그렇죠. 학습될 거잖아 이것도. 심지어 판결문이잖아. 지금 최근에 이 후진 일들은. 그렇죠. 맞아. 그래서 위험하거든요.
이게 인공지능이 그 학습하는 여러 가지 빅데이터들 중에서 그게 또 저게 신뢰도 순위 같은 걸 매겨놓더라고요. 네, 그래서 판결문 같은 거는 거의 우선적으로 학습하거든. 그렇죠. 아, 안 되는데. 그러면 우리나라 최근에 나온 오늘 판결까지 다 해가지고 인공지능들이 나중에 야 내가 아주 멋진 결과를 내줄게 하면서 내준 결과가 주가 조작 무죄 막 이런 걸 내놓을 수도 있는 거잖아. 그렇지. 인공지능이. 너무 끔찍한데. 그게 무서운 부분이네. 앞으로. 그러니까 이게 우리한테 의미하는 바는 인공지능이 우리를 비웃는다가 아니라 인공지능에게 되먹여주고 있는 우리의 내용들이 얼마나 후져지고 있는가. 그게 그리고 무서워.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이후에 인간과 인공지능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세상은 얼마나 또 비극적일 것인가. 이런 내용까지 포함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거 무섭다 근데. 지금 우리가 얼마나 하니까 어처구니 없는 미래를 지금 만들고 있는 건가. 그러니까. 네. 지금의 일이 이제 결국 미래에 먹여질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만평이 참 매력적인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사실 박순창 화백이 뭐 그런 판결 나올 거라고 예상하시고 이런 걸 그리신 건 아니실 텐데 예. 인공지능이 그런 거를 학습할 거란 미래를 그리시고 그린 건 아니실 텐데 딱 요 날 벌어진 그냥 뉴스 하나 가지고 딱 만평을 그리셨는데 우리가 그런 일들까지 확장해서 생각할 수 있으니까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예. 자, 그리고 이거하고 연결해서 부쫑꾸라고 하는 네.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이 연이어서 SNS 그리고 국무회의 공개 발언 등으로 이 부동산 안정화 대책에 대해서 의지를 피력하고 있고 특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면제 혜택 종료한다. 5월 9일에 종료하니까 그 전에 팔아라라는 메시지를 연일 내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나오는 많은 언론 보도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아예 SNS에다가 굉장히 많은 기사를 직접 공유하면서 비평을 해버렸어요. 네. 예. 거기 보면 이제 대표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공유하면서 알려진 이상한 언론 보도들, 다주택자 날벼락, 네. 다주택자의 눈물, 뭐 이런 보도들이 있어요. 뭔 놈의 날벼락이 4년 전에 예고하고 치는 날벼락이 어딨어 세상에. 예, 적당들 좀 하지. 그런 기사들 때문에 그리신 만평이죠. 네. 예, 그래서 뭐 이제 이 언론으로 표현된 사람이 두쫑쿠를 먹고 있어요. 네. 근데 이 두쫑쿠에 이제 광고라고 써 있는 거지. 그렇죠. 이들이 도대체 왜 이렇게 다주택자들 편에서 기사를 쓰느냐. 이 광고라는 아주 중독적인 이 부쫑쿠를 먹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에 많은 언론사 또 건설사가 실제로 가지고 있는 언론사들도 있으니까. 그렇지. 예, 그런 점들을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SBS 아닙니다. 여기에 이제 희소성이라는 데 약간 방점이 찍혀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그게 더 중요한 부분이죠. 네, 그러니까 이걸 굳이 쫑쿠라는 이름을 붙이신 것도 네. 이 광고가 모든 언론사들이 다 나눠먹을 만큼 많지 않거든. 지금 두쫑쿠 열풍인데 두쫑쿠를 구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가격이 높은 거. 요게 이제 요 부분이죠. 그래서 네, 말씀하세요. 쫑쿠라는 이름을 붙였고 예. 그리고 참 깨알같이 전부 여기다 펜을 끼고 있는 걸로 봐서 그냥 안 알려주셔도 알 법한데도 굳이 얘들 다 언론들이야라고 알려주시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사실 이들 중에는 실제 다주택자는 몇 명 안 되겠죠. 실제로 그런 기사를 쓰는 기자들이 다 다주택자일 리는 없고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게 일부러 언론사를 많이 그리셨구나. 두쫑쿠는 많이 있지 않아. 그렇지. 근데 그 가격이 비싸지고 희소한 부쫑쿠를 먹기 위해서 언론사들이 알아서 기고 있는 거야. 그렇지. 심지어 침을 흘리고 있어. 네. 잘 보시면 침을 흘리고 있어요. 야, 이게 제가 지금까지 본 것 중에 가장 더러운 오픈런이에요. 야, 근데 진짜로 약간 광기가 있잖아요. 네, 광기예요. 광기. 예. 그리고 너무 좋아하면서 먹고 있는 모습도 있고. 네. 네. 그럼 이 먹고 있는 사람은 그 경쟁을 뚫고 지금 먼저 한 거죠. 받아낸 거. 오픈런에 성공한 사람인 거지. 야, 정말 추하다, 진짜. 아니 근데 원래 민주정부 한 3년 차 되면 언론들은 늘 이런 식이었었거든요. 예. 부동산 가격 떨어지면 떨어졌다고 난리, 올라가면 또 서민들 살기 힘들다고 난리. 언제 니들이 서민 신경 써줬다고? 서민들 곡소리 난다. 뭐 신혼부부 집 없어서 못 산다. 뭐. 근데 이게 진짜 거의 가드불가 기술이거든. 항상 당했어요 민주정부는 여기에. 노무현 정부도 그랬고 문재인 정부도 그랬고. 근데 이재명 정부는 먼저 성공을 쳐버렸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서 이번 부동산 정책은 어떻게 보십니까? 좀 성공할 확률이 뭐 저는 이 정책 자체의 유효성을 얘기하는 거랑 예. 의지를 얘기하는 거랑 일단 구별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유효성 측면에서 보면은 이 중과세 자체의 유효성보다는 네. 유예하지 않는 것의 유효성이 훨씬 더 크다고 봅니다. 밀어주지 않는 것. 그렇죠. 눈치 안 보겠다라는 선언이잖아요. 네, 눈치 안 보겠다는 것이기도 하고
타협 안 하겠다는 것이기도 하고 네, 네. 예, 이게 이제 의지와 효과를 연결시키는 방식이거든요. 지금까지 유예를 계속해서 해온 이유들은 하는 척하면서 이건 지지층을 이제 달래는 거고, 그다음에 유예하는 것은 지지층이 아닌 자들을 달래는 거거든. 예. 이런 방식으로 이제 후퇴를 계속 해왔기 때문에 그 의외로 정부나 이런 데서 법에서 일몰 유예 이런 거 되게 많아요. 맞아요. 원래는 그만하기로 했지만 계속 연장하고 있는 것도 되게 많거든요. 예. 근데 그게 대부분이 눈에 잘 안 보이는 영역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해관계자들을 거기 다 달라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겉보기에 보여버리면 이게 큰일 나니까 네. 안 보이는 데서 계속 먹여주는 방식을 취하고 있거든. 근데 그걸 안 하겠다라고 대통령이 직접 선언을 한 거, 이게 되게 중요하다. 네. 그래서 SNS에 뭐 지금 거의 매일같이 한두 개씩 쓰고 있는데 대통령이 그 중에 한 두어 번 등장했던 문구가 여론의 비난과 표 떨어질 걱정 안 하고 밀어붙이면 된다. 네. 이런 문구가 있어요. 대통령이 직접 썼어요. 네. 네, 눈치 안 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타협이나 눈치 없다. 네, 이런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스타일을 아는 사람들은 어씨 그냥 하는 말이 아닌 것 같은데. 진짜 할 것 같은데. 예. 네. 그래도 이걸 여러 개 썼잖아. 네. 예. 그러니까 아씨 진짜 겁주는 게 아닌 것 같은데 이 생각이 드는 거지. 네.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원래 이재명 대통령이 자기 말을 뒤집는 경우는 없어요. 하겠다고 한 걸 안 하는 경우는 없었단 말이죠. 그렇죠. 지금까지. 예. 하겠다고 하면 무조건 하는 거예요. 아 그리고 뒤집으면 또 뒤집었다고 얘기해요. 그렇지. 대표적인 게 이번 대선에서는 기본소득을 보류했거든. 그런 것들은 또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그렇지. 아 내가 해보려 그랬는데 어. 여론 보니까 국민들이 오랜 기간 여론을 보니까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 나중에 할게. 라고 솔직하게 얘기하는 타입이고. 예. 예. 그리고 이렇게 여러 번 한다고 말했으면 100% 한다는 거거든요. 예. 유예 안 해줘요 이번엔 진짜로. 그래서 그 이제 대통령 의지가 너무 확고해 보이니까 언론에서 비판을 많이 해요. 근데 사실 비판하는 게 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게 4년이나 유예된 건데. 예. 그러니까 사실 언론 입장에서도 그 될 만한 이유가 딱히 없어. 이걸 정당화시킬 수가 없어. 자기네들이 비판하는 거를. 그러니까 악마화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악마도 웃기는데 제일 제가 재밌었던 그 비판 문구 중에 하나가 그 대통령도 올렸던 기사 중에 하나인데 한국일보 사설에서 네. 야 보름 전까지 아무 말도 안 하다가 갑자기 그거 안 해준다 그러면 어떡해 이런 말을 쓴 거예요. 근데 거꾸로 생각해 보면 네. 5월 9일보다는 3개월이나 먼저 얘기해 준 거잖아. 그럼. 그리고 유예시켜준 시점으로 따지면 이미 4년이나 됐고. 근데 할 말이 없으니까 보름 전까지는 아무 말도 안 하다가 갑자기 면제 혜택 안 한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얘기까지 이제 나오는 거지. 좀 보름 전에 얘기했어도 똑같은 얘기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면 그 정책의 유효성과 구별해서 얘기를 하는 게 의지를 구별해서 얘기하는 게 좋다고 얘기한 이유가 저는 다주택자를 다루는 방식과 세제를 연결하는 방식은 되게 좀 복잡한 어떤 걸 고려해서 네. 포괄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다 세제는 되게 여러 가지 것들이 겹쳐서 일어난단 말이에요. 소득세부터 해서 이건 양도소득세에 관련된 건데 네. 일반 소득세 또 양도소득세 그다음에 상속세 뭐 증여세 이런 거에 연관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취등록세가 되게 세요. 부동산에서.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뭔가를 내가 사고 거기에 등록하고 팔 때 또 이제 세거든요. 그런데 취등록세 문제에 대해서는 잘 얘기를 안 하잖아요. 네. 취등록세가 왜 이렇게 세야 될까? 그러게. 저도 제 집 살 때 취등록세 엄청 냈거든요. 네, 취등록세 되게 셉니다. 네. 네. 그러면 이게 사는 사람들은 네. 사는 게 좋아. 그리고 사면서 큰 돈을 써야 되잖아. 네. 큰 돈 쓸 땐 감각이 떨어져요. 맞아. 예, 예를 들면 두 쫑크 7,000원, 우와! 막 이러다가 한 뭐 예를 들면 10억짜리 집을 산다. 네. 그러면 이게 원래는 9억이냐 11억이냐 가지고 싸우다가 뭐 1억 깎고 5천 깎고 일상생활에서 1억 깎고 5천 깎고 이런 게 가능합니까? 이거 어린. 안 되죠. 예. 예. 근데 감각이 둔해져요. 그 과정에서 에이 또 뭉칫돈 또 내야 돼. 아깝지. 하지만 내가 사는 거잖아. 살 때의 기쁨이라는 게 있거든. 예. 비슷한 예로 자동차나 오토바이 샀을 때 등록세도 그렇죠. 사실 생각해 보면 아니 내가 내 돈 주고 내 물건 사는데 뭔 놈의 세금이 이렇게 많이 나가?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그냥 내잖아. 살 때의 기쁨. 그렇지. 근데 이제 팔 때는 훨씬 아깝거든. 이게 그치. 소득에서 빠지는 거기 때문에. 네. 그렇지. 네. 내가 벌게 되는 돈에서 빠지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걸 안 팔아봐서 전혀 몰랐네 지금까지. 뭐 감당하는 걸 팔아본 적이 왠지 없어. 내 생돈 뺏어가는 느낌이 들거든. 네, 등록할 때 어차피 이게 내 재산이니까 그치. 하면서 이제 일부 뺏기는 거나 마찬가지임에도 불구하고. 네. 그러니까 세제라고 하는 게 다양한 종류에서 평생 어떤 사람이 어떻게 사회에 기여할 것인가의 문제 안에서 접근해야 되거든. 예. 그래서 이 세제는 사실은 세제 정의라는 게 되게 중요한 문제이긴 해요. 그리고 이게 잘못하면은 정권도 망하고 이럴 수가 있는 거야. 맞아요. 네. 근데 그 방식에서 이제 이걸 전반적으로 짜는데 안에서 양도세 문제가 들어가 있는가 하면 아직까지는 전 그렇진 않다고 생각해요.
전체 세제를 제대로 건드리고 조정하는 방식, 그러니까 보유세 문제부터 다 고민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예. 이 패키지가 아직 남아 있는 상태는 나머지 패키지는 저는 지방선거 끝나고 나올 것 같거든요. 뭐 그럴 수도 있고요. 예. 네.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이거 한 발만 가지고 얘기할 사람이 아니야. 예. 아니, 이미 여러 번 얘기했어요. 예. 정책 수단 되게 많다. 그리고 그리고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도 여러 번 말한 게 지금 내가 하는 게 내가 무슨 새로운 규제를 추가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증세를 한 것도 아니고 원래 있는 세제, 원래 있는 제도를 그대로 적용하겠다는 것일 뿐인데 왜 이렇게 난리냐 이거지. 그렇지. 예. 거기다 최대한 유예 기간도 좁고 거기다가 5월 9일 전에 계약만 하면 된다잖아요. 그러면은 사실 맘먹고 하면 못할 것도 없지. 그리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 4년 동안 혜택을 준 거잖아요. 그렇죠. 다주택자들에게. 그러니까 혜택을 줬다는 것에 대해서 대통령이 여러 번 썼던 것이 적어도 다주택으로 투자해가지고 불로소득 얻는 사람들에게 혜택은 주지 말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지. 그런데 지금 너무 많은 혜택이 가 있다. 그 혜택을 내가 걷어내겠다는 것이지 아직 아무것도 안 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예.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세제를 건드린 건 아니죠. 뭐를 바꾼 게 없으니까. 있는 제도 쓰는 거니까. 근데 이제 대통령이 또 그 언론이 많이 쓰는 다주택자 악마화 프레임에도 정면으로 맞서고 있더라고요. 요새 보니까 SNS 쓰면 내가 언제 악마화했냐 이거지. 근데 사실 과거 정부들 보면 악마화 얘기 나오면 사실 대답을 잘 안 하거든. 그렇지. 이거 잘못 대답하면 어떻게 말해도 악마화 될까봐.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내가 언제 악마화했냐. 아니 불로소득에다가 세금 내라는 게 뭐가 악마화냐. 원래 있는 제도인데 이렇게 지금 정면으로 또 맞서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양도세도 소득세에서 이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는 본원적으로 세제 정의에 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게 한 주택인 경우는 좀 달라요. 네. 이건 훨씬 더 저항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유가 뭐냐면은 내가 이 주택을 팔고 딴 주택에 들어가야 되잖아. 그럼 적어도 비슷한 급의 주택에 들어가려고 하겠지. 근데 이거를 팔 때 내가 양도소득 이만큼 얻었어. 네. 그럼 절반 이상 떼가. 그러면 집을 낮춰서 가야 된다는 소리야. 그렇죠. 이건 엄청난 저항감이죠. 그렇죠. 그건 용납하기 어렵죠. 네. 그래서 소득에 원래 과세한다라고 하는 대원칙이 있긴 하지만 1주택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는 측면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1주택도 수준이 되게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양도소득세를 다주택부터 적용하는 거는 악마화는 당연히 아니고 예. 그거는 분명히 뭐냐면 양도 차익을 얻기 위해서 이제 내가 보유하고 있는 거고 그거를 팔고 뺏겼다고 해서 내가 내 집이 작아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저항할 논리가 별로 없다고 맞아요. 생각해요. 네. 그런데 이제 앞에서 내가 얘기했던 한 주택이 그러면 동일하냐? 그러니까 똘똘한 한 채 문제군 맞아요. 네. 여기에서 그래서 보유세가 되게 중요한 거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사고 팔 때만 딱 눈에 보이는 걸로 큰 걸 떼가는 방식으로 지금 우리까지 정부는 해왔는데 예. 마치 재산세처럼 계속해서 가지고 있는 가치만큼 뭔가를 내도록 만드는 방식. 이건 되게 필요합니다. 네, 그러지 않으면 사고 팔 때서 한 주택 차이에 예를 들면 1억짜리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한 70억짜리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동시에 그냥 한 주택만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해서 세금 기여의 차이가 거의 없다면 그건 문제가 또 되죠. 그렇죠. 말이 안 되죠. 네. 이건 당연히 차등을 줘야 되겠죠. 네, 보유세 건드리면 이거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나오고. 그렇죠. 네, 훨씬 더. 왜냐하면 이건 계속 빠져나가는 돈이 되니까. 네. 지금 유예한 양도세 가지고도 기사가 이렇게 나오는데 네. 만약에 보유세 건드리면은 그래서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아직 보유세를 안 건드렸어요. 네. 그 윤석열 정부에서 막 법인세 같은 거 전부 1%씩 내리고 이런 거 다 조정했거든요. 다시 원상복구했는데 아직 보유세를 안 건드렸습니다. 예.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시그널은 강하게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거 내가 안 한다는 보장 없다. 이런 시그널은 확실히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유세에 대해서도. 그러면 교수님은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기사들 찾아보니까 우리나라는 거래할 때 내야 되는 양도소득세도 마찬가지인데 부동산 거래할 때 내야 되는 세금이 너무 세고 오히려 가지고 있을 때 내는 보유세가 너무 약해. 거꾸로 돼야 돼. 보유세를 더 강화하고 거래할 때 발생하는 세금은 좀 깎아줄 필요가 있어. 이런 지적들도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조정을 해야죠. 네. 취득록세는 좀 떨어져야 좀 된다고 떨어뜨리고. 생각을 예. 하고요. 양도소득세는 그 소득이 이제 과연 어떤 면에서 만들어진 소득인가에 따라서 이제 그 요율을 조정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보유세는 도입해야 돼. 그래서 예, 도입해야 되는데 지금 종부세는 엄밀한 의미의 보유세가 아니거든요. 예. 예, 종부세는 이거는 국세로 걷어가지고 나누는 방식이라서 전 사실 재산세가 이제 원래 또 보유세가 있어요. 재산세가 되게 약해. 우리나라는.
그래서 전 종부세는 이제 전체 그러니까 수도권과 지방 사이의 부동산 격차가 크기 때문에 그 격차를 메꿔주려고 하는 특별 목적의 측면이 되게 강하고 네. 아주 상층부에 대해서만 타겟 잡아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부동산 가격을 조정하는데 쓰기가 되게 쉽죠. 유혹하기가 쉽죠. 근데 이거는 좀 문제가 좀 있어요. 저는 전반적으로 합당하다 싶은 재산세의 그 누진 구조를 정하는 게 훨씬 더 좋아. 네. 그래서 이 재산세 방식으로 가면 그런데 지방 정부한테 다 들어가니까 지방 정부별 차이가 또 되게 크게 날 거 아니에요. 이걸 어떻게 조정할 것이냐라는 문제까지 고려한 취득록세, 보유세, 그 다음에 양도세 네. 또는 증여세, 상속세 요 패키지를 전반적으로 요율 조정을 해가면서 해줘야 되는 거죠. 어렵다. 네. 이건 좀 어렵다. 왜냐하면 지금 종부세도 말씀하신 대로 사실 엄청 비싼 집에만 사실 적용되는 세금이고 네. 거기다가 그 걷어서 다 지자체 나눠주거든요. 그런 거에 있어서 재산세는 또 어떻게 건드릴 것인지 지자체에 나눠줄 때는 또 어떤 비중으로 어떤 기준으로 나눠줘야 되는지 아니면 이거 일단은 정부가 다 갖고 있을 것인지 이런 문제를 과연 이걸 임기 내에 이재명 정부 임기 내에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뭐 그 자체는 어려운 일은 전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다양한 시나리오들이 있고 그 시나리오 가운데 정부가 부담스러워할 시나리오와 저쪽이 부담스러워할 시나리오라고 하는 게 있는 거고 그 안에서 이제 뭐 나름의 공통의 정의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타협해야겠지. 근데 이게 다 제각각으로 떨어져 있는데 국가는 취득록세라든가 이런 거 손쉬고 양도소득세 손쉽거든요. 안 낼 수가 없는 세금이야 이거는. 예.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충격이 덜해요. 그나마 번 돈에서 내는 거기도 하고 네. 취득록세는 내가 이제 부자가 된다고 생각하고 내는 돈이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국가 입장에서 보면 되게 손쉬운 세금이야. 저항이 적은. 예. 근데 저항이 많은 세금. 그 세부담이 많다라고 느끼게 만드는 세금인데 그게 세제 정의의 더 중요한 부분들을 제대로 건드릴 수 있을 것이니까 이 부분에 이제 연관된 거지. 그래서 보유세가 참 건드리기가 어렵군요. 네. 예, 건드렸다면 난리가 나고. 근데 뭐 솔직히 저는 10억 넘어가면 네, 재산세랑 보유세 좀 건드려도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 10억 넘는 집에 사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잘 버실 거 아니에요. 예, 흔히 얘기하는 그잖아. 그 강남 네. 뭐지? 강남 집밖에 없는 사람들. 예, 예, 집밖에 없는 노인들, 뭐 은퇴한 예, 예. 사람들. 맨날 나오죠. 그것도 이제 김치 똘똘한 할아버지. 한치 얘기 나오죠. 예, 예. 예. 그리고 뭐 최근에 뭐 18억짜리 살라래도 못 샀다고 못 사게 될 것 같다고. 소송했다고. 야, 그거 사람도 진짜 있고. 기사 엄청 내더라 그거. 진짜 소송을 하기는 한 거야? 아니 청년 신혼부부가 이재명 정부 정책 때문에 집을 잃게 생겼다. 청년 신혼부부도 힘들어라고 해서 기사 눌러봤더니 18억 집값이 18억 6천만 원이야. 18. 도대체 신혼부부가 집을 어디에 살려고 그랬던 거야? 어디에 사시는 거야 도대체? 아, 재밌는 근데 사례. 저는 약간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보는 게요. 확실히 이제 그 주가 5천 돌파고 그러니까 네. 그리고 국민연금도 아마 이제 좀 투자 방식을 조정할 것 같고. 네. 그러니까 이른바 부자들 사이에서도 강남 부자들 사이에서도 네. 일부는 줄여서 이거를 금융자산으로 바꿔놔야겠다. 부동산을 들고 있어봤자 이제는 아무래도 여러 가지 면에서 하는 짓을 보니까 네네. 그냥 물러날 것 같지는 않고 그러니까 이쪽으로 옮겨놔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분위기가 감지가 돼요. 제 주변이 부자라서는 아니고 예. 여러 가지 그 어떤 현상들을 보면 네. 그리고 이게 이제 흐름이 한번 생기잖아요. 예. 그러면 부동산 몰빵식의 어떤 포트폴리오 구성 방식 네. 이 바뀌게 될 가능성이 꽤 있습니다. 저는 이건 진짜로 바뀌어야 된다고 예. 봐요. 부동산에 넣어놓은 돈은 그냥 묶여 있는 거잖아요. 아무데도 안 가고. 그렇죠. 굉장히 좀 사실 안 좋은 방식이죠. 예. 네, 그 자산에 너무 의존하고 있는 건. 그리고 그게 다 은행으로 들어가니까 은행 또 금리 안 올리고 네. 저기 뭐 저축금리 같은 거 정말 짜게 주잖아. 그 이런 것도 요즘에 은행에 돈이 없대요. 사람들이 다 주식 계좌로 돈을 옮겨버려가지고. 맞아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은행이 이제 허겁지겁 예금 금리 올린다 그러거든요. 이 늦었지 뭐. 대통령도 그 얘기를 했죠. 그 부동산 정책 내가 할 의지도 있기도 있지만 지금이 기회인 게 과거와 달리 다른 투자 대체제가 생기지 않았느냐. 우리 코스피 코스닥 다 지금 정상화되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부동산 정책에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그럼요. 실제로 새로운 투자처가 생겼으니까. 야, 저는 지금 이 박순찬 화백이 그려준 만평의 중요한 의미는 언론의 그 비평도 지나치게 게으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애초에 부동산 문제를 이런 식으로 다루는 것도 너무 수준 낮은 방식이었지만 이제는 사실 좀 다른 전향적 방법으로 부동산 문제를 대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시대 형실이 된 것 같은데 그러니까 도대체 뭘 목적으로 저렇게까지 할까 이 생각이에요.
저는 여기에는 게으름도 있다고 봐요. 게으름. 네. 제가 아까 왜 돈을 옮겨간다라고 표현한 거 있잖아요. 네. 우리나라에 돈이 좀 많다는 사람들이 부동산 강남 아파트에만 몰빵하고 있는 이 구조에서 네. 만약 그 부자들이 마음이 바뀌면 어떨 건데? 똑같은 방식으로 대할 거야? 부자들한테 또 못 그러겠지. 그러니까 그들의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돈은 좀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금융에 대한 사고를 좀 달리해 나가는 그런 방식에 맞춰서라도 뭔가 그렇지. 행보를 바꿔야지. 네. 그럼 예를 들어 외국 같은 경우에는 그 우파 신문이라든가 보수 신문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좀 종류가 달라요. 금융 자본에 좀 더 가까운 그런 경제 정책을 지지하는 쪽이 있고 산업 자본에 좀 더 가까운 경제 정책을 지지하는 쪽이 있고 특히나 부동산 이런 거는 되게 좀 낙후된 자본이거든요, 사실. 정확히 말하면 이건 렌트에 의해서 움직이는 자본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거는 되게 전체적인 자본주의 경제 구조 하에서도 사실은 되게 안 좋은 비생산적인 영역이에요. 이거를 가지고 붙잡고 있다고 우리나라 우파들은 예, 이게 문제인 거지. 예, 우파도 좀 다양화돼서 그렇지. 이를테면 상대적으로 나는 더 금융 쪽에 유리한 어떤 경제 정책을 지지한다든가 또는 중간에 산업에 좀 더 유지하는 걸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돼야 되는데 이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는 사실은 생각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네, 경제 구조에 대한. 그리고 거의 관성적으로 이제 쓰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부동산 규제 나오면 일단 까고 보는 것 같아. 그렇지. 네. 그러니까 앞으로 다주택자들이나 부자들이 생각이 바뀌어도 난 이제 부동산 별로인 것 같아 해도 언론 기사는 똑같이 나올 것 같아요. 그렇지. 세태를 못 따라가는 거지. 나중에는 사람들한테도 뭐라 그러는 거야. 너희들 집안 사는 거 보니까 이거 다주택자 악마화하는 거지 니들. 뭐 이럴 것 같아 진짜로. 아, 그러니까 우리 해시TV에서 여러 번 얘기했지만 정부 광고 구조가 그리고 그런 관성적이고 게으른 보도를 사실 어느 정도는 좀 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예. 아까 어떤 분도 지적해 주셨지만 언론사가 건설사들이 주로 보유하고 있다라는 점 이건 네. 것도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치는 거죠. 아, 그러네. 건설사 가지고 있으니까 건설사 입장에서는 부동산 집값 오르게 놔둬야 되니까. 그렇지. 아. 올라야지. 네. 그래야 대충 지어도 사람들이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고 살 거 아니야. 네, 뭐 그것도 이제 끝물이죠. 네. 네. 자 그리고 이제 드디어 장동혁이 나옵니다. 네. 아, 뭐 첫 번째 거는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고 두 번째 걸 더 많이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긴 한데. 예. 첫 번째 거는요. 지난주 이슈 한 번 더 쓰셨어요. 네. 박근혜 또 나왔습니다. 이게 되게 재밌으셨나 봐. 박근혜로 단식 종료한 게 네. 너무너무 재밌으셨나 봐. 그러니까 제명까지 가니까 이제 또 한 번 한 네, 거지. 또 한 번 쓰셨고요. 네. 그 한동훈을 짓밟고 있고요. 네. 이 장동혁 대표가 오늘은 또 자기가 나에 대해서 자꾸 재신임 투표하자 그러는데 할게. 근데 재신임 걸어. 재신임 투표 요구할 거면 네. 정치 생명을 걸으라고 해. 이게 이제 소위 이제 캐삭방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이게 진짜 이게 말이 캐릭터 삭제방. 그러니까 모든 걸 걸자 이거잖아요 지금. 너무 유치하지 않아요? 이게 너무 유치해서 뭐 할 말도 없어 진짜. 그리고 저는 왜 전당원 투표를 갑자기 얘기했을까? 제가 이길 것 같으니까. 물론 그게 이제 제일 크고. 예. 예. 어느 정도 이제 지금 지가 표 계산 끝난 거야. 예. 예. 그리고 저는 그 민주당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1인 1표제에 관련된 문제라든가 이런 거에 무의식적으로 영향을 받았다고. 나도 전당원의 신임을 받아가지고 뭐 한 거 할 거야. 나 이거 특정 계파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야. 이 얘기하고 싶은 거지. 근데 그래놓고 자기 개파 아닌 사람 다 잘라버렸지. 지금 배현진 의원도 날린다고 지금. 배원집도 날릴 것 같은데 지금. 예, 정말 재밌는 사람이고요. 아니 이래놓고 어이구 아니 뭐 맞긴 하네요. 전당원 투표 할 거야. 다만 우리 당에는 나한테 반대하는 사람이 이제 안 남았어. 그러니까 오세훈이 또 거기에 대해서 실망이라고 막. 그렇죠. 아니 오세훈 씨 그 야수의 심장 어디 갔어요? 근데 우리 언론이 진짜 정말 잔인한 게 네. 장동혁이 정치생명 걸어. 그랬더니 오세훈 시장이 실망스럽다 그랬잖아요. 언론이 제목을 어떻게 뽑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뽑아요? 2012년 눈물의 사태 기억난 오세훈. 진짜 잔인해. 정치생명을 걸었었거든 오세훈 시장이. 걸었지. 근데 지금 또 기적처럼 살아 돌아왔는데 또 걸 수는 없지. 잔인합니다. 장동혁이 왜 바지 안 입고 있냐라고 질문 주셨는데 저는 그거보다 궁금한 게 장동혁이 왜 저렇게 뾰족구두를 신고 있죠? 그러니까 저 이게 이해가 안 가냐. 네. 이게 일부러 그렇게 표현한 측면이 있다고 봐요. 네. 음. 한쪽 발을 굳이 꺼내서 보여주고 있잖아요. 네. 그럼 이 뾰족구두가 뭔가 의미가 있다라는 건데. 네. 어디서 본 이미지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네. 약간 영화 포스터? 단식 영화 위에는 이제 약간 뭐 300이니 뭐니 이런 네, 이미지를 스파르타, 가져온 거고 스파르타. 스파르타. 네. 근데 그 아마 어디서가의 사진 중에 네. 이게 밖에 바지가랑이 올라오고 양말 드러난 뭔가가 아마 나왔을 거야. 그러네. 약간 네. 그런 거. 단식 중에. 예.
아 그러네. 지금 옷차림에 비해서 너무 구두야. 나는 히노피 구두를 신고 밟고 있는 게 정말 한동훈을 향한 끝까지 조롱인가 그 생각이 드는데 아니야. 그건 좀 뭔가 맞질 않아. 예. 예, 본인이 신어야 말이 되는 건데 근데 얼굴은 왜 이렇게 그리시는 거예요? 근데 위에 이른바 흐린 눈을 하고 있는 박근혜하고 윤석열도 웃기고. 네. 근데 윤석열하고 박근혜는 왜 눈이 똑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나는 아무 생각이 없다. 아니, 그냥 근데 넌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박근혜 씨는 예. 가압류 당하셨던데. 예. 아 걔네도 잔인하더라. 가세훈도 진짜. 아 지금 김세희가 돈이 없어. 아 그렇죠. 그거는- 예. 진짜. 그쪽 집안은 뭐 예. 뻔하고. 예. 야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가세현이 박근혜를 치는 건 그렇지. 정말 이제 진짜 난 뒤 안 보겠다는 거잖아요. 예. 진짜로. 네. 그냥 그 동네 논리잖아요. 그러니까. 화요일 날 했던 배신과 배반에 관련된 그쪽 정당의 전통이야. 아, 진짜. 절대 그런 거 생각 안 씁니다. 의리 무슨 개뿔. 야. 그 소위 피카레스크라고 하는 왜 예. 등장하는 전원이 악당인 영화 장르 있잖아요. 국힘에 갖다 대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 어떤 무시무시한 영화도요. 뭐 가령 그렇게 세다는 혹평을 들었던 아수라 같은 영화 갖다 대봐요. 국힘이 훨씬 심해. 그렇지. 갖다 댈 게 못 돼. 심지어 그 우리도 지난주에 교수님 평가해 주셨지만 지금 국민의힘에 사실 정치적 자산이라는 게 거의 없는데 아예 없지. 그나마 있는 게 이제 박근혜라는 그렇지. 상징성이라서 어. 장동영이 심지어는 이제 단식 그만하고 싶어가지고 부른 건데 와 그 동네 안에서는 지들의 세계에서는 10억 돈 받기 위해서는 박근혜도 치는 거야. 예. 그게 그러니까 그 상징성이라는 것도 얼마나 진짜 얼마나 싸구려. 저 싸구려라는 거지 진짜. 아니 예. 저기 민주당 골수 민주당원한테 노무현 모욕해 보라 그러면 100억을 줘도 안 할 걸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한동훈은 국민의힘의 미래를 위해 필요한 인물일까 아닐까? 한동훈이요? 예. 아니요. 저는 그 어떤 누구의 미래를 위해서도 필요 없다. 그런 의미. 그런 의미에서. 우리한테는 이득일 수 있겠지. 우리한테. 근데 지금은 그냥 한동훈이라는 인간 캐릭터 자체가요. 예. 그냥 지구 공영 발전을 위해서는 없는 편이 훨씬 낫지 않나라는 네.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나마 장동혁이 저항을 덜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한동훈이 비호감이라서. 예. 그러니까 한동훈 개 이른바 친한 개라고 하는 것도 있고 한동훈이라는 인물을 아쉬워하는 몇몇 그 어떤 보수 언론이라든가 이런 데들이 있잖아요. 예,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장동혁이 결국은 쳐낼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이거야. 한동훈이 밉상이라서 가능한 거야. 그럼요. 이건 아주 나쁘게 말하자면 그냥 냉정하게 말하자면 예. 한동훈 지가 만든 판이야. 맞아. 예. 어쩐지 저도 요새 느껴지는 게 네. 제명까지 이루어졌는데 예. 이게 꼭 찐윤이라든가 윤어게인이 아니어도 별 반발이 없어. 그렇게 없죠. 진중권만 반발하죠. 네. 보수 정당은 이제 끝났다. 언제부터 보수 정당 그렇게 아끼셨다고. 원래 진보 아니었어요? TV 조선 나오고 이러니까 채널 A 나오고 예. 그러니까 아끼는 거지 뭐. 한동훈을 아낀 거죠. 근데 전 신기해요. 김건희 아끼고 한동훈 아끼고 왜 그럴까? 그러니까. 그것도 되게 신기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진중권 씨의 마인드도 약간 솔직히 그동안 숨겨왔지만 약간 가세현 마인드랑 비슷한 거 아니었을까? 그 정도의 의일인 거지. 좀 약간 예. 퀄리티 나은 사이버 레카인 예. 거지. 제 짐작은 네. 그러니까 진중권 씨가 몇 번 약간 변모하는 과정들이 좀 있었는데 네. 그 과정에서 이게 가장 안 좋게 이제 변모가 시작된 거는 조국 전 장관 국면이고 예. 그때 이유는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조국에 대한 질투, 내면적 질투와 열등. 동양대 제가 그렇죠? 최성애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충성심. 네. 자신한테 교수 자료를 줬던 전 이게 이제 삐뚤어지는 굉장히 중요한 계기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한번 삐뚤어지고 나니까 이제 결국은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생기는 스탠스가 있잖아요. 근데 그때만 해도 그래도 약간 정의당 스탠스를 일부러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점점 약해진 건데 결정적으로 약해진 게 윤석열 당선이고 한동훈과의 친분이야. 근데 이때 저는 김건희나 한동훈 같은 부류들이 정보를 꽤 내부 정보를 줬다고 생각해요. 포섭을 한 거지. 그리고 내가 이 주류의 내용들을 굉장히 많이 알고 있어. 라고 하는 네. 최근에 진보 안에서도 나타나는 현상들. 네. 그렇죠? 이거를 가져오는 것의 맛으로 이제 살았거든. 그러니까 내가 그 포함 나는 뭐 정치도 안 할 거고 뭐 그러겠지만 나는 이 세계의 이너서클을 알고 있어. 요게 되게 큰 거야. 이게 두 번째 자존심을 만들어. 그게 엄청 자산이 됐겠구나. 그렇죠. 동양대의 그 자산과 그 다음에가 바로 김건희 한동훈 인맥 자산. 야, 그게 그 정권의 자산이라는 건데 결국에는 그게
본인이 사실 인생의 대부분을 비판하는 데 써왔던 그런 대상인데 그 권력은. 그렇죠. 그렇지만 주류 기득권의 정보라는 이유로 그게 순식간에 자기 자산이 되는구나. 네. 그리고 그 자산은 방송을 다니면서 알차게 써먹었거든. 그게 또 곧 내 밥줄이 됐어. 그 진중권 씨의 그 비평가 한번 보세요. 그러면 지금이야 멀쩡하지도 않지만 네. 이 사람 한 번도 보수 정치의 미래를 고민해 본 사람이 아니거든. 그럼 예를 들면 조갑제가 아니고 정규제가 아니야. 네, 이 사람은. 맞아요. 네. 네. 그런데 갑자기 한동훈 날아간 거 보고 이제 보수 정당의 미래 이제 사라졌다 우리나라에서. 보수 정당 뭘 고민을 해? 그리고 한동훈이 날아간 보수 정당의 미래가 날아가진 솔직히 않지. 이건 한동훈에 대한 사감이야. 이 비평은. 날아간 거는 한동훈의 어떤 부분이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되게 웃기고, 근데 몇몇 칼럼이나 이제 사설이나 이런 거를 보면 아마 저기 조갑재 씨도 그런 표현을 썼던가 모르겠는데 한동훈이 좋건 싫건 간에 네. 한동훈을 쳐내는 장동혁이 미운 건 맞는 것 같아요. 나름의 이제 보수계를 고민하는 사람들은. 네. 왜냐하면 이게 한동훈이 이뻐서가 아니라 야, 차 떼고 포 떼고 뭐 하려고 그러냐. 그렇지. 한 다리 다 자르고. 이 생각인 거지. 아. 그나마라도 이준석 같은 놈이라도 좀 데려오고 한동훈이라도 좀 그나마 윤석열 좀 덜 묻은 네. 어떤 면에서 보면 네. 이거라도 같이 있고 그래서 뭔가 이렇게 모아놔야 네. 그래도 뭔가 얼개라도 만들어지는데 다 쳐내고 나면 뭘 하겠냐. 그러니까 조선일보가 어벤져스라고 말도 안 되는 거 그려가지고. 그렇죠. 그게 이들의 기획이었던 거야. 이준석, 오세훈, 한동훈, 장동혁 니네 네. 넷이 모이면 괜찮을 거야. 네. 그때 교수님 그랬잖아요. 이렇게 모일 수가 없다고. 그들은 그럴 수 있는 인간들이 아니거든. 실제로 그렇게 됐고 지금 보니까 밟아버렸잖아. 그러니까 조선일보 등등은 네. 윤어게인 팬클럽 말고 네. 야 다른 팬클럽 좀 가진 애들이라도 데리고 와봐 이거였던 건데 그렇죠. 그마저도 안 되는 거야. 네. 뭔가 그래도 이제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별로 예쁨 받는 사람은 아니지만 네. 비호감이 훨씬 더 큰 사람이지만 중요한 거는 비호감이더라도 호감을 품고 있는 일부러 요 한 줌이라도 가지고 그러니까 있다. 팬클럽이 분명히 있긴 있거든 그 사람이. 장동혁 없거든. 그러니까 전환길한테 찔찔매지. 그러니까. 네. 고성국한테 찔찔매고. 그러니까 장동혁의 팬클럽이 아니고 지금은 사실 고성국 전환길에 이제 시청자들이 들어와 있는 거잖아요. 네. 네. 거기가 뭐 이제 이번에 그 장미꽃 단식할 때 장미꽃 뭐 어쩌고 해가지고 뭐 장미동혁이라고 네. 뭐 또 카페 막 캐릭터 만들고 막 정말 욕 한 번만 할게요. 좀 지랄이 났던데. 그러니까 그런 것도 사실은 그냥 억지로 꾸민 거에 가깝지. 모래알이죠 모래알. 네, 자연 발생된 것 같지가 않아. 네. 근데 또 우리 한동훈 씨는 자기 팬클럽 뭐다 콘서트 한다 그러던데. 또 표값이 또 약간 논란이죠. 표값이. 웬만한 가수들 공연 가격이. 나 이 양반 진짜 재밌는 양반이야. 네. 뭐 할까?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한동훈은 팬클럽의 힘으로 살고 있는 사람이야. 네. 그 전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이 아름다운 현상을 너무 즐기고 있는 거지. 저봐 사진 봐. 저 흉측한 사진을 보라고. 그래서 저런 포즈가 나오는 거야. 지금 너무 취해 있어. 취해 있죠. 네. 팬클럽에. 네. 근데 이 팬클럽이라고 하는 것이 뭐 힘이 되죠. 네. 근데 이 힘만으로 안 된다라고 하는 것들은 너무 명백하고 그 힘도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 크지도 않거든요. 네. 예. 예를 들면 예전에 YS 좋아하고 DJ 좋아했던 예를 들면 노무현 좋아했던 이런 부류하고는 다르잖아요. 심지어 박근혜 말도 못하잖아. 박근혜 반도 안 될 거예요. 네. 반의 반도 안 될 걸. 윤석열이 사실 비슷한 인간이긴 한데 네. 굳이 말하면 김건희 팬클럽 정도하고 유사한 정도 사이즈? 예, 뭐 이 정도잖아요. 예. 예. 건희사랑 이 정도. 근데 참 재밌다. 근데 그걸 최대한 즐기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 진짜로. 네. 최대한 즐기려고. 그리고 솔직히 인간적으로 약간 제명 철회 집회 같은 거 한 번은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나 진짜 그거 보면서 제일 이해가 안 가는 게 제가 주말마다 여의도에 런닝하러 가거든요. 그럼 제가 직접 그 눈으로 봅니다 그거. 예. 처음 봤을 때 한 10,000명 정도. 첫 번째 집회가. 두 번째 집회는 그보다 적었어요. 제가 보기에. 근데 나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게 본인이 안 나와.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아니 본인이 나와야 될 거 아니야. 네. 지금 PD님이 지금 좀 고발했어. 150분 분량인데 프로그램의 내용이 뭘 할지 아무것도 없다고. 공지사항 저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네. 좌석 안내만 있네. 네. 와. 진짜.
아, 뭐 준비하고 있어? 일단 기타는 한번 무조건 칠 것 같고. 그래, 네. 진짜. 2시간 반이니까 토크만 할 수는 없어요. 당연 그리고 문화예술공연이라고 등록이 됐기 때문에 가수가 뭔가 나와야 돼. 문화예술스러운 뭔가를 해야 돼. 저는 그건 기타 연주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제가 감히 예상컨대 제 주변에 이 콘서트 티켓 구한 사람이 있거든요. 직접 가보겠대요. 예. 누군지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나이도? 근데 저는 약간의 율동과 노래가 나올 것 같아요. 야, 진짜. 그러면은 진짜 이건 정치인이 아니잖아. 근데 정치인인데 이미 정치인 아니야. 유튜버야 이 사람. 방적도 없어. 미치겠네 진짜. 저는 네. 또 한 번 이 사람이 뽕 맞는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아, 네. 표는 매진이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팬클럽에 뽕을 맞았고 네. 그다음에 당 대표하고 이러면서 이제 그 유세할 때 또 한 번 뽕 맞았거든. 아 그때 뽕 심하게 맞았죠. 예, 많은 정치인들이 사실 그때 착각을 하잖아요. 이게 네. 정말로 자기를 좋아하는 건 줄 알고. 유세뽕이라고 있어요. 예. 가장 큰 피해자가 오창석입니다. 아, 왜 그래 진짜. 한동훈 얘기하다가. 걔가 그 뽕 받고 임마. 아, 그래. 조경태랑 붙었다가 박살 났잖아. 성찰하고 살잖아요. 성찰은 뭐 그 뽕 맞았을 때 가장 기괴했던 장면이 우리도 진짜 많이 웃었는데 네. 그 시장에서 검은 봉다리에 그 사가지고 이렇게 들고 막 네. 그 닭. 생닭을 펄 흔들었잖아 빠진다. 생닭을. 생닭. 그런데 이게 또 무대에 올라가서 조명 받으면서 하는 거 또 다르거든. 또 다르죠. 또 다르죠. 이 뽕이요. 예. 전 겪어봤잖아요. 근데 정말 무대에서 핀 조명이 나한테 쏴지고 박수가 확 터져 나오잖아요. 그럼 약간 숨이 안 쉬어져요. 네. 그 뽕이 차올라서요. 어떡하냐? 누구한테 한동훈 씨 하는 소리? 아니야 한동훈 씨 어떻게? 나는 빠졌어. 아니야 고객님한테 하는 거야. 야 그런 거를 한동훈 씨가 경험하게 되면 네. 완전히 맛이 갈 걸 이제. 야 그럼 약간 무섭다. 난 그 다음 단계는 앨범 내는 거라고 봐. 아 정치인 복귀가 아니고 앨범 낼 거야. 한동훈 응원가 같은 거 만들어줘 앨범 낼 거야. 출마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출마는 못해 깡 지금 따고. 아마 한동훈은 정치인 복귀라고 하는 문제는 이 인기를 막 키우면 당연히 일어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아 엄청 착각하고 있구나 지금. 네. 내가 셀럽이 되면 자연스럽게 그렇지. 벌어진다. 당연히 시대는 나를 부를 거고 이 팬들은 나를 저 자리로 가게 해줄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그 수많은 인기 많은 연예인들이 인기 등이 없고 선거에 나왔다가 떨어지는 걸 못 본 모양이지. 연예인들 선거 나왔다 떨어진 거 수두룩해요. 지금 다들 그러니까 그렇잖아. 원래 저 뭐야 마카오나 이런데 카지노에 가는 사람들 다 똑같은 애가 아니야. 나는 다를 거다. 네. 그 생각 아니야. 야 이거 문제가 크네. 그 와중에 또 장동혁도 신났어요. 근데 네, 한동훈은 과히 슬퍼하지 않고 네. 장동혁은 굉장히 신이 났어. 네. 네.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게 16세 투표권 얘기하고 있잖아요. 야 정신 나간 소리. 어쩜 이렇게 투명한 인간들인지 진짜. 16세 그 어제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한 얘기고요. 사실 이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재밌는 내용이 진짜 많습니다. 네. 야 우리가 한미 동맹을 굳건히 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알래스카 그리고 그린란드 개발에 동참을 해야 된대. 야, 저 알래스카는 오케이. 트럼프가 실제로 요구할 뻔했으니까. 예. 그런데 그린란드는 우리가 같이 왜 가 거기를? 우리 유럽에 적이 될 일이 있습니까 지금? 아니 무슨 우크라이나나 그 저기 그 우크라이나도 아니고 뭐지? 네. 그 저기 가자지구나. 예. 뭐 무슨 전쟁 나가지고 전쟁 복구하는 데라도 말이라도 몰라. 그렇지. 그렇지. 윤석열만큼도 못하는 거야. 이 이건 사람은. 윤석열만큼도 못다 맞아요. 정확합니다. 그 우크라이나 그 삼부토건 띄워주려고 그래도 핑계로 된 게 그래. 전후 재건 사업이잖아. 그래, 우리 이 사업 들어가면 우리 대박 날 수 있다. 적어도 뭐 던져주기라도 했지 윤석열은. 야, 근데 그린란드에 들어가죠. 이거는 무슨 정신 나간 얘기도 아니고 이게 뭐야 이게? 정신 나간 얘기지. 진짜. 정신 나간 얘기야. 야, 근데 이거는 애들 장난입니다. 네. 갑자기 교섭단체 대표 연설 막판에 들어가면 네. 선거 연령을 16세로 나는 처음에 18세겠지 생각했어요. 만 16세가 아닌 거잖아. 야, 그냥 16세인 거잖아. 16세로. 이제 윤석열 나이니까. 예. 19세로 낮출 때까지 엄청나게 저항했던 정부. 엄청 반대했어요. 한나라당 예. 선수. 이거를 세 개를 왜 떨어뜨리고 있을까? 아, 이 나름 근데 그래도 중요한 정치 기획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거든. 네. 이게 그러니까 새로운 지지층을 여기서 발굴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극우 성향에 빠져 있는 청소년들을 투표하게 만들겠다. 딱 그거죠. 그렇죠. 예. 딱 그거고. 윤석열이 맨날 그 우리 청년들의 어떤 의식 뭐 맨날 청년 칭찬하고 네. 이러는 게 다 그 마찬가지거든. 맞죠. 자신의 지지 세력이 이제 여기서 만들어질 거다. 이렇게 확실하니까. 뭔가 이렇게 정당성의 꼴이라도 갖춰야지 16세라고 했을 때. 그 16세로 낮추자 그러면서 아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고 있다. 네. 똑똑하다. 우리 청소년들 판단할 수 있다.
그런데 불과 4년도 아니구나. 2년 전 총선에서도 거꾸로 얘기하면서 반대했던 사람들입니다. 네, 네, 네. 선거 연령 저 낮추면 안 낮추는 된다. 문제에 대해서 학생들은 그런 거 아직 판단하면 안 된다. 교실이 정치판이 된다. 이런 얘기 했었죠. 공부해야 된다. 네. 이런 얘기 저도 기억납니다. 2년 전에 들은 얘기지만. 2020년도에도 네. 그랬고. 그리고 저기 뭐야, 전 이 말도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해체와 파괴 그리고 추락의 시간이었다. 8개월 동안. 8개월 동안 이걸 다 했으면 능력 있는 거 아니야? 윤석열이 3년 동안 했죠. 도대체 어느 부분을 봐야 해체와 파괴와 추락이 생각이 날까? 혹시 지금 코스피 차트 거꾸로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뭐 사법 시스템 붕괴, 음. 뭐 법치 붕괴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해체는 네. 기득권 해체, 네. 파괴는 국민의힘 파괴, 추락은 보수의 추락이지. 그 얘기야? 그 얘기가 그러면 아니. 딱 말이 되지. 그러고 보니까 주어가 없네. 보니까. 그러네. 해체와 파괴, 붕괴와 추락이라고만 했으니까. 야. 그러네. 그래 뭐 니네들이 해체 파괴 추락 뭐 그건 맞아. 그건 인정할게. 그리고 뭐 3대 특검 얘기도 너무 웃겼고. 예. 아무튼 뭐 재밌는 정당이고요. 네. 그 전한길 씨가 또 귀국하면서 여기도 너무 웃겨. 장동혁 대표 윤석열과 절연하면 내가 널 버린다. 예. 이렇게 얘기했고요. 예. 전환길은 약간 한동훈과는 다른 종류의 뽕을 맞은 것 같죠? 네, 그렇죠. 이건 확실히 다른 것 같아요. 이 사람 어쨌든 학원 강사 하던 시절에 뽕이 연결돼 있죠. 예, 그거에 약간 변형에 훨씬 더 가까워서 한동훈보다는 어떤 면에서 보면 그 근거나 실체가 없지는 않아요. 예. 그리고 대충 그게 뭔지도 알아요. 네. 한동훈은 모르거든. 네, 한동훈 모르지. 내가 왜 지금 그러니까 본인도 내가 잘생겨서 이러나 봐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전환기는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내가 학생들 가르칠 때도 그렇고 그렇죠. 뭐 할 때도 그렇고 확실히 내가 대중을 잡아끄는 스피칭 능력이 있고 그렇죠. 여러 가지 나한테 뭔가가 있어. 아무튼 근데 이 사람은 본인이 잘생겼다고 생각하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네. 그렇죠. 예, 그런 부분은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 청중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해야 될 생각을 하는 게 훨씬 더 강해. 한동훈은 내가 말하면 청중이 좋아해. 가까운 건데. 야, 그 와중에 둘이 많이 다른데 네. 그 와중에 한동훈이 더 별로네. 더 별로지. 한동훈은 쉽게 말하면 왕자병이고 예. 이 사람은 자기가 능력 있는 줄 알고 있고 지금 약간 다릅니다. 근데 박순차 화백이 이 전한길과 장동혁의 관계를 만평으로 그려주신 부분에서 재미도 있지만 조금 선뜻한 게 실제로 지금 전한길은 청년 정치 지도자 양성 아카데미라는 걸여서 실제로 강의를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 청년 정치 지도자 양성 아카데미가 정확하게 리박스쿨이 하던 겁니다. 그렇죠. 네. 예, 리박스쿨에서 그런 강사를 뽑는다고 해놓고 사실은 여론 조작시키고 그렇지. 그리고 자격증 정부가 인가해줘가지고 자격증 줘서 초중고에 그런 극우 강사를 투입시킨 거잖아요. 정확하게 전한길이 그걸 하고 있고 거기에 딱 맞춰서 장동혁이 16세로 선거 연령 낮추자. 이거는 뭡니까? 그 청년 지도자 양성해서 투표하게 만들자는 거죠. 그렇지. 예. 그러니까 이어지기는 해요. 네. 이어지기는 한데 어차피 하나도 이루어지지가 않을 거라서. 그렇지, 그건 그렇죠. 예. 예. 이게 뭐 통과가 되겠어? 근데 우리가 아까 이제 청소년 극우화 얘기도 잠깐 했지만 그런 것들을 노리고 다 하는 거잖아요. 거기다가 전한길이 청년 지도자 양성 아카데미 하면 어쨌든 거기 또 애들이 모이니까 지금 그런 거는 조금 좀 걱정이 되죠. 저는 이번에 지방자치제 선거가 사실은 그 교육청 그 교육감선거하고도 연관이 돼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이거는 각 정당이 정책을 내는 방식은 또 아니어서 네, 이게 어쩔 수 없이 정당에서 뭐 교육에 관련된 얘기를 웬만하면 안 하는 식으로 보통은 하죠. 괜히 이게 논란이 되니까. 그런데 이 부분은 좀 고민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확실히 어린아이들이 어떻게 성장해 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되게 심각한 인식을 해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네. 공교육을 통해서는 애들을 좋게 못 바꾸고 네. 그렇다고 사교육을 통해서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네. 그리고 공교육이나 사교육이 아닌 교육 외의 영역, 놀이의 영역이나 이런 데서는 완전 방치돼 있고. 그 게임 커뮤니티나 이쪽으로 하면 심각하죠. 그렇죠. 예. 근데 이 부분을 어떻게 관리를 해 나갈 것인가. 그러니까 국가가 직접 해야 될 영역도 있고 시민단체나 뭐 시민사회가 해야 될 영역도 있고 그런 건데 여기에 대해서 저는 민주나 진보 진영의 대안이 지금 없다고 생각해요. 못 건드리는 것 같아. 네, 못 건드리고. 엄두를 못 내는 것 같아. 네. 이 부분은 되게 좀 심각합니다. 그래서 그냥 놔두면 얘네들한테 훨씬 좋은 판인 건 맞아요. 맞아요. 여기는 뻔뻔스럽거든. 네.
미치겠다 진짜. 그게 예를 들어서 지금 청소년들이 극우화되는 이유가 약간 놀이 문화로 네. 되고 그 대부분이 인터넷 커뮤니티가 게임이다. 모바일 게임. 그 안에서 벌어지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공적 영역에서 뭘 하려 그래도 공적 영역에서 그걸 개입하는 순간 되게 이상해지거든. 그렇지. 모바일 게임하고 인터넷 커뮤니티가 어떻게 개입을 해? 뭐 그걸 허위 정보로 처벌할 것도 아니고. 그래서 대안이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동안에는 이게 우리가 공적으로 건들면 된다. 교육이니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교육의 영역을 벗어났어. 지금 아이들의 이 성장 과정이. 그러니까 뭐 이거는 제가 지나치게 급진적인 말이기 때문에 함부로 하긴 좀 어려운데 네. 어차피 이제 AI 시대에 대학도 의미 없어지고 점점 이렇게 되고 있는 상태에서 되게 정말로 과감하게 애들을 교육시키는 방식 자체를 바꿔버려야 되거든요. 애들을 많이 놀게 해야 되고 오히려 그러니까 보이는 데서 여러 놀이들을 하고 즐겁게 만들어주고 그 과정에서 되게 좀 창의적인 교육 같은 것들을 이제 시켜주고 네. 이런 방식으로 가야 될 필요가 이제 너무나 명확해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지금의 교육하고는 또 너무 거리가 멀어요. 그러니까. 네, 이걸 교육자들이 이제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이 교육자들 재교육 시켜야 되거든. 아이고야. 네. 그래서 어려운 문제인 건 맞아요. 하지만 이 방식으로 뭔가 근본적으로 방향을 잡아놓고 나아갈 생각을 하지 않으면 앞으로 만들어지는 아이들은 점점 경쟁만 심하고 좌절감만 심하고 심리적으로는 굉장히 불안정하고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상당히 안 좋은 이념에 물들 가능성이 너무나 뻔히 높아요. 그러니까 지금 교육제도는 입시 중심이라 너무 경쟁이 치열하고 그래서 아이들이 학교나 공교육 영역에서 오히려 우울감이나 소외감을 느껴. 그래서 사실 커뮤니티나 모바일 게임으로 가는 거니까 그런 모바일 게임이나 커뮤니티 개입할 생각하지 말고 학교 자체를 바꿔야 된다는 그렇죠. 그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예. 예. 그렇게 그게 대안이라는 걸 아는데 참 그 엄두를 못 내는 거겠죠. 네. 민주 진보 진영에서도. 네. 이거는 진짜 한 30년 이상을 바라보는 원래 예전에 그 문재인 정부 때 만들었기도 했었고 그 이전에 이해찬 전 총리 시절부터 해서 나름의 기획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중간에 이명박 때 꺾여버리고 윤석열 때 또 한번 꺾여가지고 이게 사실 별로 나아진 게 없는 상태가 이제 돼버린 측면들이 있긴 있어. 네. 근데 그럼에도 다시 담론을 만들어야 될 필요는 있거든요. 이제는 좀 달리 교육하자. 적어도 전 이 말에서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마침 좋은 때예요. 부모들도 지금 불안하거든. 그렇지. 내가 애들 열심히 사교육 때려 넣어가지고 좋은 대학을 보내면 얘가 취업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건 미국에서 이미 나타나고 있는 일이거든. 지금 막 그 빅테크 기업에서 일하는 사람 네. 해고 통보 받고 그냥 미국은 해고 되게 쉽잖아요. 엄청 쉽죠. 이메일이 새벽 1시에 온대. 음. 내일 출근하실 필요 없어요. 그리고 회사에서 지급된 핸드폰이나 이런 거 다 와서 반납하고 가세요. 이거 띡 하나 날라온다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 날부터 백수래. 이런 일들이 이제 곧 우리나라에도 벌어지지 않을까? 물론 우리나라는 해고가 그렇게 쉽진 않지만 대신에 직장 그러니까 안 가기도 뽑지. 어렵잖아. 네. 그러니까 안 뽑지. 해고가 어려우니까. 네. 그래서 뭐 이재용이 얼마 전에 대통령하고 만남해가지고 그래도 이번에 좀 시총이 많이 올라서 여유가 생겨서 사람 많이 채용하겠다라고 말은 했지만 그건 말이잖아. 그렇죠. 항상 그런 약속을 합니다. 네. 교육제도를 바꿔야 되는데 우리 전환길 때문에 교육제도 얘기까지 했네요. 그래도. 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저는 이 전환길의 득의 양양함이 네.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 이 사람 학원가에서 출신이잖아. 미래 그렇지. 세대를 우리가 잡고 네. 있다. 아는 거야. 애들이 어떤 식으로 하면 움직이고 그리고 여기에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한 거지. 나 순간 보고서 전환길처럼 보여가지고 깜짝 놀랐네. 나 전환길 닮았어. 나는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움직이는지 다 알아. 네. 예.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게 허황되지만은 않게 있다는 얘기예요. 맞아요. 장동영 허황되지만 전환길은 전 허황되지만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막 나가는 거지 사실. 네. 그런 자신감이 있으니까. 근데 경찰 수사는 되게 무서워하던데. 그렇지. 솔직히 무서운 건 그거야. 그러니까 계속 바깥을 돈 거 아니야. 그렇지. 바깥을 돌면서 뭐 했냐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유명한 사람들과 이 사람 너무 투명한 게 그저께 입국 갈 때 비행기 내리기 직전에 자기 팬클럽 카페에다가 나 B번 게이트로 나가니까 거기 많이 모여주세요. 사람 많이 모여 있으면 경찰이 체포 못합니다. 근데 경찰은 체포할 마음이 없었어. 애초에 체포할 마음이 없어요. 아니 그리고 누가 물어보지도 않는데 난 도주 우려가 없어요. 막 이러고 있다. 아니 근데 전 세계로 도주하시지 않았어요? 아니 그리고 체포 영장 신청도 안 했어요 아직. 근데 겁이 너무 많아. 아 진짜 겁 많은가 봐. 지금까지 저는 전환길을 무시한 면이 좀 있고 전환길이 무시받을 만한 이렇게 외형과 말투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건 너무 명하나. 아이씨.
그러나 이들이 이제 추구하고 있는 이 형태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바라볼 필요는 있다. 맞아요. 네, 그런 입장입니다. 괜히 저러는 게 아니거든. 네. 큰 소리 땅땅 치는 게.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짜증나는 사진만 가져왔어요. 네. 네. 네, 아까 이제 그게 콤비 얘기여가지고 제가 콤비의 무죄라고 이제 이름을 붙여놨는데, 야 명태균, 김영선, 저 명태균의 저 사진이 굉장히 많은 걸 보여준다고 생각해서 네. 일부러 가져왔습니다. 활짝 웃는 명태균이라고 또 기사도 많이 나왔고요. 네, 오늘 창원지법에서 두 사람 정치자금법 위반 모두 무죄 나왔습니다. 명태균 씨, 저는 예. 사진 보고 희한한 다른 게 생각이 났는데 명태균 씨는 헤어라인이 왜 어떻게 저럴까? 민동기 기자 같죠? 갑자기? 진짜 나빴다. 맨날 자기도 강조해 민동기 기자님. 아 근데 우리 띵구리 형은 되게 자연스럽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헤어라인이 일정치 않아요. 네, 네. 네, 아니, 그렇게 일정치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음. 올라가는 중이니까. 네, 근데 저 양반은 어떻게 저렇게 그려놓은 것처럼 저렇게 머리카락이 나지? 그렇습니까? 아마 실제로 저렇게 이발을 했을걸요? 깔끔하게. 예. 안에 그린 거라고. 아 그린 거야? 음. 진짜? 그렇지 없어, 않고 그럼? 그렇지 않고 저렇게 안 나와. 그러니까 어. 안쪽을 그려서 채워 넣은 거야. 와 한동훈 씨 아니다. 어? 아니야. 그분은 임마 그려놓을 수가 없어. 아니야. 예. 잔디를 심어도 나무가 있어야 잔디를 심을 거 예, 아니야. 아닙니다. 예. 어. 말이 혼났어. 근데 어쨌든 명태균 솔직히 전 예상했거든요. 예상했는데 그래도 기분이 나쁘지 당연히. 예. 예. 이게 일단 우인성 판사가 김건희 명태균 게이트를 무죄로 냈던 것과 똑같은 이유로 명태균도 무죄를 내린 부분이 있습니다. 네. 바로 김영선 공천은 명태균 씨가 김건희 씨로부터 불법적으로 그리고 대가성으로 받아온 공천이 아니다. 이거를 우인성 재판부나 오늘 김인택 재판부나 똑같이 거의 뭐 빼다 박았어요. 김영선 공천은 윤상현 공관위에서 절차대로 표결을 거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오늘 재판에서도 판단을 했습니다. 나는 제가 약간 이게 불안해 보이는 게요. 이게 앞으로 나올 수많은 판결들의 보석처럼 보이는 게 너무 불안해요. 맞죠. 예. 그렇죠. 내란 재판과의 직접적인 연계성은 좀 떨어지긴 하는데 예. 이제 그건 약간 다른 계열이라 예.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건 국민의힘으로 가는 고리를 차단하기 위한 네. 작업들이거든요. 네. 이세훈, 이준석 그리고 국민의힘에 있는 수많은 예. 사람들 왜냐하면 여기서 유죄 때려버리면 물론 20에서 뒤집힐 수도 있습니다. 유죄 때려버리면 이 사람들 똑같은 일 한 사람을 어떻게 또 유죄를 안 때릴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예 여기서부터 무죄를 주자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이렇게 되면 말입니다. 우리 재판장 여러분들, 재판사분들 그러면 겨우 저 사기꾼 한 명한테 여러분들이 진 거예요. 그렇지. 그 우리 범죄와의 전쟁에 보면은 왜 최익현이가 그러잖아요. 야, 이게 이 전화번호부가 얼마짜리인지 알아? 이 10억짜리 전화번호부야, 막 이러잖아. 겨우 그런 양아치의 협잡술에 대한민국 사법부가 무릎을 꿇은 거라고요. 지금 그렇게 되고 있죠. 자존심도 안 상해요, 진짜? 물론 명태균한테 무릎을 꿇은 건데 자기들은 생각하겠지. 나는 너한테 무릎을 꿇은 게 아니야. 너는 임마 저쪽 계신 분들 덕분에 산 줄 알아? 내가 살려줄 우리 어르신들 위해서 내가 나라를 구했고 나라를 구하는 와중에 너는 그 덕분에 살아난 거야. 그렇지. 진짜 배알도 없어요. 판사라는 양반들이 그 대한민국 문과 중에서 제일 똑똑하다는 양반들 모여가지고 고작 저 사기꾼한테 무죄 주는 게 그게 진짜 자존심 상해. 네. 이게 우인성 판사의 결론하고 상당 부분이 겹친다는 게 우리의 이 불길한 예감이 거의 그대로 들어맞은 거죠. 그렇지. 예. 일단 김영선 공천이 불법도 아니고 대가가 아니라고 해버리니 나머지 혐의는 연결이 안 되는 겁니다. 김영선 공천 받아왔기 때문에 김영선이 세비 반띵 해준 건데 공천이 아무 문제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것과 더불어서 세비 반띵 그거 평범한 직원으로서 받은 월급이야. 진짜 장난 아니야. 이렇게 오늘 또 재판부가 판단을 했습니다. 평범한 월급을 왜 현금으로 다 인출해서 책상에 넣어놨을까요? 그걸 왜 정확히 넣었을까? 예. 그러니까 이거 뒤집어 보면 문제 나오고 이렇게 우리가 상식에 근거한 판결이라고 하는 것이 때로 필요한 이유가 그러니까 이 일이 벌어지는 걸 우리는 계속 바라나? 딱 이 질문만 하면 돼.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명태균 같은 놈이 계속해서 활동하면서 김영선 같은 사람을 이렇게 끼워 넣어가지고 여론조사도 하고 조작도 하고 막 나중에 막 의원 됐으니까 너 빨리 내놓으라 그러고 그거 가지고 저쪽 들고 가가지고 해줘라 그러고 이 일에 반복되는 네. 이거를 우리는 그러면 이 사법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그렇죠. 것인가? 이거라고.
이런 식으로 계속 선거 거래하고 네. 여론조사 여기저기 뿌려가면서 공천청탁의 수단으로 삼고 이런 게 괜찮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사법부가 이거를 유죄를 못 때리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깡이 없어서 그래요. 정당하고 연결돼 있으니까 다중적으로 욕 먹을까봐. 그렇죠. 그러다 잘못하다가 국민의힘 건드리게 되면 기득권들의 미움 살까봐. 그렇죠. 지금 진짜 떼라 떼. 더 나아가서는 얘네들이 그런 식으로 흔들리면 민주당만 좋은 꼴 될까봐 우리를 공격할. 진짜 정말 편파적이다. 네. 진짜. 이게 이래놓고 독립시켜달라 그러면 말이 설득력이 있냐고요. 그렇죠. 저는 정말 이제 늦출 수 없다라고 봐요. 배심원제 해야 됩니다. 정말로. 더 이상 판사 한 명을 도저히 못 믿겠어. 예를 들면 명태균부터 해가지고 그 난리를 쳤던 네. 이렇게 되면 사실 윤석열만 바보 되는 거거든. 네. 야. 윤석열은 쓸데없이 계엄해가지고 1년 8개월 집행유예 나올 수 있는 것 때문에. 그 결국은 얘네들은 다 이렇게 풀려나고 네. 예. 자기만 감옥 가. 나만 지금 나만 사형당할 사형당할 판이요 지금. 이게 된 거야. 아유 이 머저리야. 아니 너도 머저리인데 진짜 사법부 진짜 한심하다 진짜. 그러니까. 내가 살면서 진짜 와 어떤 집단은 이렇게까지 한심하고 정말 쪼다갔다라고 느껴본 적이 없어. 그래서 교수님이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지금 민주당이 이번 달 안으로 사법개혁법안 처리한다 하는데 네. 뭐 지금 법 왜곡제도 한다 뭐 이러는데 지금 그 법원행정처 개혁법안 얘기가 조금 안 나와요. 네. 그게 훨씬 더 중요한 거죠. 네, 엄청 교수님이 중요한-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그거부터 해야 된다. 네. 법원행정처가 지금 법관에 대한 평가, 대법관 추천, 법원 판사들 배당, 배분 이런 거 다 결정하는데 법관 평가를 법원행정처가 개판으로 하니까 이런 판사가 재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새로 법원행정처장 된 사람 보세요. 그러니까 현대업보다도 오히려 더 못해 보이잖아. 이건 조희대가 명확히 전속적으로 보여주는 시그널이거든. 네. 내란 재판부 구성하는 전담 재판부 구성하는 방식부터 해서 네. 이 사람을 거기에 앉힌 거, 그 사람이 나가 첫 일성으로 이재명 유죄 취지 파기환송 결과는 헌법과 법률에 따른 것이다. 이런 얘기하고 네. 민주당 안에 사법개혁안은 반대한다.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조희대가 시그널을 계속해서 보내는 거야. 이거는 너희들 우리 못 흔든다 이거라고. 진짜. 저는 네. 이것도 조희대 영향력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아이고. 그럼요. 네. 조희대의 오른팔로 봐야죠. 그럼요. 네. 네. 근데 이번에 법원행정처 그 장으로 앉은 사람도 조희대 오른팔이라면서요. 그러니까 그 사람 박영재 네. 얘기하는 겁니다. 네. 네. 어떻게 이거 그래서- 결국 또 조희대한테 놀아놔야 돼. 조희대가 내년 6월인가가 내년 8월인가? 내년? 6월인가? 6월인 것 같아요. 6월이 맞을 예, 거야. 6월인 것 같아요. 내년 6월에 임기 만료래요. 그것도 정년이라서 그런 거래. 임기는 더 있대. 그것보다 그렇죠. 더 길대. 원래 6년 임기입니다. 근데 또 지 사람 다 심어놓고 나갈 거 아니야 또. 그렇죠. 아 답답해. 이런 거에 매번 이렇게 당하고만 있어야 되나 정말. 그래서 법원행정처 개혁부터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예. 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이게 김인택 판사가 또 이 판결도 문제지만 그 유명한 면세점 판사 아니에요. 네. 그럼 또 이거 가지고 이제 그러면 그런 게 훨씬 더 중요한데 내란 청산도 해야 되고 뭐 개혁도 해야 되고 이런 사법개혁 같은 것도 해야 되는데 왜 합당 가지고 싸우냐 이럴 수도 있고 네. 그러게 왜 그러니까 합당하자고 또 똑같은 논리론데 다 그럴 수가 있단 그렇죠. 말이에요. 그렇죠. 예. 예. 참 골치 아픈데 네. 근데 중요한 거는 그렇다면 합당을 찬성하건 반대하건 간에 그래서 어떤 플랜으로 이 여당이 움직여야 되는가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 얘기를 하냐 이거야. 네. 근데 그렇지가 않거든 지금. 안 그렇죠. 맞아요. 예. 그래서 저는 제가 지난 시간부터 계속 얘기하는 게 현재의 여권은 약간 특히나 여당은 집권 신드롬에 빠져 있다라고 하는 그 얘기예요. 이거는 저는 어떤 분들은 이제 정청래 당대표를 엄청 지지하고 또 어떤 분들은 엄청 미워하고 그러는데 저는 정청래 당대표가 한 것 중에 1인 1표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충분히 의미 있다고 보고 합당 건도 던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당을 잘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솔직히 말하면. 예, 솔직히. 이게 이제 지금 이재명 정부에게 맞는 이재명 정부 하라는 걸 그대로 다 하라는 게 아니라 당이 해야 될 역할을 제대로 끌고 가지 못하고 지금 반란이 일어나게 놔두고 있는 거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네. 근데 이걸 또 해석할 때는 정청래 대표가 그러니까 외로우니까 저런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아무런 답이 안 됩니다. 그렇지. 외로우면 그래도 아니 이재명 그 당대표는 안 외로웠어요? 그렇지. 훨씬 더 외로웠지. 하지만 결국은 자기 당으로 만들어내잖아. 네, 이게 정치력이거든. 다시 말해서 지금의 정청래 대표에게는 그 지지의 정당성은 있으나 일반 당원의 지지의 정당성은 있으나 정치력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주 냉정하게.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스스로가 극복해내야 돼요. 그게 약하니까 자꾸 반항하고 저항하고 여기저기서 최고위원 치고 나오고 무슨 초선 그룹들이 뛰쳐나오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당대표의 몫입니다. 당대표가 당을 장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오는 현상이야. 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억울해만 할 게 아니라 이 정치력의 부족이 어디에 근거하는가는 고민해야 돼. 그렇죠. 그럼 밖에서 지금 싸우고 있고 싸움 붙이고 있는 사람들은 뭐 더 나쁜 사람들이지. 맞아요. 예. 저항할 수도 있고 정치력을 도전받을 수도 있는데 그따위로 하면 안 되지. 그렇지. 예. 지금 해야 될 게 지금 태산인데 이걸 못하고 있기 때문에 당대표를 공격해야지. 그렇지. 예. 당신들이 사법개혁 제대로 하고 있느냐? 맞죠. 예. 지금 우리 개혁 입법 작업 제대로 하고 있느냐? 그 정치력을 나는 의심하겠다라고 하면 차라리 정당성이라도 있죠. 그리고 논의가 되죠. 예. 근데 뭘로 공격하고 있냐고. 절차 안 지켜가지고 왜 합당하냐. 이 얘기만 하고 있는 거잖아. 아니, 문제는 또 이 공격도 먹히고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여론조사 같은 거 하면 이게 점점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가운데로 올리고 있어요. 이거 진짜 위험합니다. 진짜. 근데 어떻게 보면은 결국에는 모든 책임은 어쨌든 대표한테 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대표가 그립을 못 잡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이라는 게 결과잖아요. 어쨌든 간에. 예, 물론 막 뭐 정청래의 반란이니 어쩌니 이런 부당한 공격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잘못이지만 그래서 결국에는 이거는 대표가 리더십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네. 근데 저는 여러분들에 비해서 민주당에 대한 애정은 별로 많지는 않지만 저하고 워낙 저는 결이 그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그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집권할 수 있는 정당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책임이 크다고 계속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더 잘해야 돼. 그리고 이런 것 때문에 민주당이 흔들릴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아요. 네, 지금 이미 바뀌어온 민주당은 예전에 문재인 대표가 힘들었을 시절 또는 이재명 대표가 힘들었을 시절 이게 이재명 대표가 이제 구속 때문에 이제 그랬지만 그때 시기하고 전 시기하고 고전 시기하고 비교해 보세요. 예전에 안철수가 맨날 들이받던 시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혁신한 아닙니다. 맨날 이러고 있었던 시절하고 비교해 보세요. 뻑하면 분당한다 그러고. 네. 그 전에 DJ가 했던 시절, DJ는 강한 그립을 가지고 있었지만 사실은 소수파였지. 그러니까 전체 그 정당 지형에서 보면 이거에 비해서 뭐 민주당은 끊임없이 강해져 왔습니다. 네. 그리고 당원들의 실력도 굉장히 커져 왔고요. 그래서 저는 이것 때문에 당이 흔들린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네. 그냥 미운 놈들은 가만히 생각하고 있다가 제거하면 돼요. 맞아요. 네. 힘파라고 제거하면 됩니다. 네. 그리고 그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1인 1표제 그렇게 싫어하는 거야. 그렇게. 그렇지. 네. 내가 뭔가 이게 이른바 짜웅을 할 만한 구석이 사라져버리거든. 맞습니다. 당원들의 힘이 세지면. 그럼요. 근데 1인 1표제가 반드시 좋은데 그렇지만은 않아요. 하지만 그러면 민주주의도 나쁜 거지. 그렇지. 네. 네. 언제나 민주주의가 갖고 있는 위험만큼이나 1인 1표제 위험이 있어요. 하지만 그러면 1인 1표제가 가지고 있는 정당성을 뛰어넘을 수 있는 제도가 있어? 없죠. 없지. 네. 네. 현재는 없죠. 이 정당성은 누구도 부정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딴 얘기를 하는 거야 자꾸. 네 욕심 때문에 하는 거고 어쩌고 저쩌고 조국 대통령 만들려고 하는 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 정당성을 뛰어넘을 정당성으로 반박하라고. 그렇지. 위험만 지목하지 말고. 근데 이게 가지고 있는 힘은 앞으로도 때로는 위험하게 쓰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꽤 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흔들릴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네. 저도 그 비슷한 생각을 최근에 한 게 이 합당 관련한 공방과 갈등이 처음 시작될 때는 그 특히 이런 인터넷 시사 방송, 유튜브 방송의 실시간 댓글을 보면은 엄청 경론이었어요, 막. 네. 근데 요새 분위기가 그 교수님 말씀하신 약간 너무 나간 공격들, 뭐 정청래의 권력 욕심이다라거나 아니면 뭐 혁신당을 향해서 뭐 심지어는 이제 색깔론까지 나오잖아요. 네. 이런 것들까지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댓글에서 그 부분은 안 받아들이더라고. 그건 너무 나간 거라는 반응이 또 많아졌어요. 그럼요. 네. 그게 말씀하신 대로 이 정당이 건강해진 거야. 네. 내가 그 사람 말을 듣고 처음에는 합당 별론데 싶다가도 내가 믿었던 그 사람이 이상한 얘기하면 내가 그걸 포기할 수 있는 힘이 민주당 안에는 좀 생긴 것 같아요. 네. 그 정도의 자정은. 예. 그리고 저는 약간 또 달라진 걸 최근에 좀 느끼는데 당원들끼리의 논쟁 내지 의견의 차이들은 비교적 건강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쓸데없이 막 이렇게 왜 몰려다니면서 공격하는 사람들 빼고 그 사람들은 다 이제 어딘가에 붙어가지고 누군가를 이제 적으로 삼고 누구를 세우고 이러려고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제외한 다수의 어떤 분위기를 보면 이 생각도 있고 저 생각도 있어. 근데 그게 그러니까 완전 원사이드하게 우 몰려갔다 이렇게 안 돼요. 이 부분은 확실히 제가 최근 몇 년간의 차이로 좀 보이는 그런 부분이에요. 예. 다 같이 미워하는 사람이 생기는 경우도 물론 있긴 있지만 그거는 예를 들면 이제 이낙연 같은 정말 희대의 빌런 거물이 나타나면서 이제 생기는 현상이지만 네. 가끔 또 지나치게 싸우기도 하지만 막 일방적으로 어딘가로 몰려가는 방식은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예. 한 6대4, 7대3 이런 식으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방식인 것 같고 이 정도면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꽤 괜찮은 방식의 논쟁을 할 수 있다고 봐요.